예, 잃어버린 30년? 자, 무슨 나라가 떠올리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엔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에 많이 가셔서 쇼핑도 많이 하시고, 실제 그 현지 일본인들 그 많이 가는 식당 또는 주점에 가면 거의 뭐 아르바이트를 한국 사람으로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정도라고 하니, 자, 이게 무슨 날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자, 워렌 버핏도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시절 때 줍줍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바로 일본에 있는 주식들을, 특히 상사 주식들을 줍줍을 했는데, 자, 우리 제 옆에 김채윤 연구원님 모셔서 오늘 일본 주식 관련된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또 겨냥해야 좀 더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을까 도움 말씀 주실 겁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 일본 시장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네. 좀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화면 잠깐 보여드리고 본 내용을 한번 넘어갈 겁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일봉상의 일본 주식에 대한 니케이 주식 지수 상황입니다. 주봉 볼까요? 네, 이래요. 주봉 뭐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올라, 아닙니다. 월봉 보여드릴게요. 자, 2011년, 2012년 빌드업을 하고 나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환율과도 연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따가 김채연 연구원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자, 종목을 한번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몇 가지 한번 좀 종목들 살펴봅시다. 과연 일본이 어떤 상황인 건지. 상사 요즘 뭐야 이거? 미쓰비시 상사의 종목이고요. 하나 더 볼게요. 스미토모 상사 하나 더 봅시다. 얘도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연초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어떨까 볼까? 재팬 포스트 은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아직은 상승률이 그렇게 섹시하진 않습니다. 소니 한번 더 봅시다. 궁금하니까 소니 한번 보자. 소니도 뭐 상승 추세는 이어져 가고 있지만 아까 상사 주식보다는 가파른 모습은 아닙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죠. 김채윤 연구원이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이렇게 직접 작성해 주셔가지고 오늘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제목이요, 지금 사도 좋을 일본 주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사도 좋습니다. 일본 주식. 부담스럽다. 또 고밸류의 논란,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상반기 29%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 종목 보시면은 뭐 전부 다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단지 앞으로의 펀더멘털 개선을 생각을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양적 완화 정책이 1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 지금 뭐 기시다 총리 와서도 똑같은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굳이 지금 떴을 거고? 환율, 물론 매크로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환율적인 측면 때문인 건가? 실제로 일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좀 살만하다며? 그러니까, 야,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만 좋은 건가? 도대체 뭐지? 아니, 일본 주식들도 유보금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은 뭐 직원들 임금 인상 해줄 생각은 전혀 없고 자사주 매입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이게 극과 극의 이런 모습들인 건가? 약간 좀 이렇게 어리둥절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옆에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은 친숙하지가 않아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좀 양극화 현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네, 2012년 아베노믹스 스타트했던 게 드디어 10년 만에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임금 인상 관련된 것도 제가 일본 증권사에서 10년을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임금 인상이 없었어요. 네, 최근에 보면은 예. 일본 통계국 발표에 의하면 거의 평균 시급이 10,000원 정도로 올라갔고요. 일본 기업들의 70% 상당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임금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거나 일본 경기는 이제 호조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있는 증권회사에서도 오래 있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베 정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주식 친화적인 이런 스탠스는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베 때는 이게 안 먹힌 거죠. 근데 작년에 아마 일본의 이 거래소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까요? 좀 변혁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교통정리를 다시 좀 한 거로 봐서 그것이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호, 그래. 이렇게 이미 빨리 교통정리를 했으면 내가 쉽게 지금 니네 주식을 좀 사지라는 생각도 있을 법했던 그런 이슈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요. 이제 작년 4월에 일본 증권거래소가 주식시장을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는 총 5개의 시장 분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3개로 나뉘었어요. 근데 시장 개편을 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미국 시장 대비 일본의 종목들은 PBR 1배 이하의 종목이 절반이 넘더라. 이야. 그러니까는 나스닥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나스닥에서 PBR 1배 이하의 종목들은 한 12%에서 15% 상당 수준인데요. 근데 예.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49% 정도로 네. 거의 상장 기업의 절반이 PBR 1배 이하, 굉장히 네.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PBR 1배 이하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가 후퇴할 수가 있다. 그래서 PBR 1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해라라고 기업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요. 첫 번째가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두 번째가 고배당 정책. 세 번째가 설비 투자 증가. 그 네 번째가 임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장 개편이 작년에 스타트를 해서 2025년 3월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2025년까지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 정책이나 설비 투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배당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약간 섹터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융 쪽 섹터와 약간 테크 쪽 섹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뭐 BOJ가 YCC 정책을 뭐 수정을 했다라든지,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금융주의 PBR을 살펴보면 거의 한 0.6배에서 0.7배, 굉장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일본은행이 YCC 정책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아주 조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전혀 수익성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는 은행업의 기초 수익성은 어디서 나오냐 이걸 살펴봤을 때 첫 번째가 예대 금리차,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 실적인데요. 첫 번째는 일본 정책에 의해서 예대 금리차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 실적인데요. 이거는 네. 뭐 엔화 약세이기 때문에 대출 실적은 잘 나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은행주 얘기는 여기까지 잠깐 해드리고요. 네. 테크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윤 정부랑도 굉장히 기시다 정권 좀 사이가 좋아졌어요. 뭐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복귀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비 투자 그리고 공급망 재편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면 환율 한번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원엔 환율이에요. 9.19라고 보여지죠? 예, 여기 이제 일봉이고요. 주봉 모습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일본 여행 가는 게 맞죠.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거 더 유리하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들인데 방금 화면 바꿔주시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OJ 말씀하셨는데 뱅크 오브 재팬입니다.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 카드.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니까 좀 주가는 좀 한번 내리겠어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거냐면 지금 서학개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미국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본 주식으로의 그 유입되는 그 수치들은 좀 체크해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일본 주식 10주 연속으로 양봉을 형성을 해서요. 지금 15조엔 상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체크를 그건 못했습니다. 체크 못했어요. 예, 글로벌 전체.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외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일본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를 먼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 상승 중일 것이니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자 결론 먼저 내리고 왜? 뭐 어떻게 그래서 어떡하라 뭘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김채연 연구원님께서 맡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 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네. 유튜브도 올라가니까요. 예. 이게 빨리빨리 핵심만 서머리 위주로 보여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됐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상승 배경부터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일본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이 주식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위 거래소, 매매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쿄 네. 증권거래소가 PBR 1배 이하의 기업 등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시하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매매대금이 약 5조 5,600억 엔 이상, 화랑의 3조 엔을 좀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먼저 근데 일단 전제 조건으로 들고 가셔야 할 거는요. 이 마지막 줄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일본은 일단 지금 국내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인바운드 혜택이 좀 맞물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 안에서 가장 늦게 경제 재개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작년 8월 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바운드 혜택이 굉장히 좀 맞물려서 내수, 특히 여행 수지의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누적 효과라든지 SVB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의 대출 기준의 엄격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리세션 뭐 이런 것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좀 모멘텀이 양호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하다라는 점에 일본주의 자금이 좀 집중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아까 전에 마지막 줄에서 네. 그 일본주의 자금이 집중된 경향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위 그 쉽게 말해서 상해를 좀 줄이고 토픽스로 좀 그쵸. 넘어가는 그거에 예, 대한 리밸런싱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른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PM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대냐, 경기 둔화냐 뭐 이런 거를 좀 네네. 지침을 하는데요. 경기 확대의 분기점 50포인트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거는 선진국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미국, 유럽, 독일, 일본 이 안에서 50포인트 경기 확대입니다 라고 지수 자체가 나온 거는 종합 PMI,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전부 다 지금 일본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원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엔 좀 하향 안정화된 상태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수입 의존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경비 절감 효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투자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로 미국과 유럽의 연금입니다. 아니면 이제 뮤추얼 펀드 뭐 이런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투자 매매 방식 자체가 트렌드 팔로우라고 해서 시세가 오르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를 한다. 그래서 큰 시세 흐름을 좀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4월에 워렌 버핏이 내가 일본 상사주를 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살 거야 예. 라는 게 이제 불을 지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10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일본 국내 투자자들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드디어 빠져나왔다. 드디어 주식시장이 올랐다.
라고 해서 일본 연금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세를 만들고 있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이다. 그리고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차익 실현을 했던 일본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대기 자금이 거의 한 지금 20조엔 상당히 좀 불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매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국내 투자자는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기 자금이 상당하네요. 네. 지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아직 그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만 좀 20조엔 가까이 좀 불어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2024년 가을까지 좀 긴 상승 시나리오를 제시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기시다 정권의 황금의 3년 이렇게 불리는데요. 기시다 정권이 작년 6월에 개각을 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과거 한 50년, 60년을 봐도 그렇지만 안정된 정권 하에서 주식시장이 안정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근데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내년 2025년까지 그 대형 그 선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펼칠 수 있다. 그래서 황금의 3년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19 이후의 일본 주식시장인데요. 약 18개월의 일정 주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상승장 18개월, 횡보장 18개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상승장 18개월에 들어간 게 아닌가. 다만 이거는 좀 테크니컬적인 차트상의 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맞을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요. 달러엔 환율인데요. 엔화 약세는 일본은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주가지수의 한 70% 상당이 제조업이라서 엔화 약세가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개선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시장을 좀 뒷받침해 줄 거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까지 더해진다면 좀 완만한 강세 전환이 되겠지만 일단은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BOJ가 얘기하는 2025년 정도까지를 본다면 엔화 약세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거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건데요. 일본 주식 시세 격언이 있습니다. 용뱀 천장이라는 이 한자인데요. 과거 60년 봤더니 토끼띠, 용띠, 뱀띠 해에 굉장히 주식시장 상승세를 보이더라. 토끼띠는 과거에 16% 평균으로 올랐고 용띠는 28%, 뱀띠는 14% 오르더라 라는 건데요. 뭐 이런 시세 격언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번 해보다는 내년 용띠 해에 조금 더 큰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단지 지금은 스피드 조정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장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장은 엔트리 타이밍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6, 7월을 보시면 일본의 IPO 시즌,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매수 대기 자금들이 아직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점. 그리고 7월 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4, 6월 1분기. 우리나라의 2분기에 해당하는데 일본은 회계연도가 달라서 1분기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전체가 오른다라기보다는 호실적을 발표하는 개별 종목 위주로 몇 개만 좀 오를 거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좀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갑자기 좀 오른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YCC 정책 수정 가능성이나 뭐 BOJ의 정책 수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좀 5엔 정도로 좀 확대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엔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을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 있어서는 원자재나 에너지 수입 의존국이기 때문에 좀 경비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좀 마이너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단지 오른쪽의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일본의 설비 투자 계획이에요. 전체로 보시면 되는데 올해 3월 조사했을 때는 한 3.9% 플러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치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월에 설비 투자를 조사를 했더니 9.7%나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다. 거의 5%를 넘으면 경기 확대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9.7%까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그 일본의 탄탄한 설비 투자 계획이라고 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자체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 자국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설비 투자인 것인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이 일본이라는 그 지역을 이용한 설비 투자를 활용한
그런 내용들인 건지 약간 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예. 여태까지 보시면은 뭐 반도체나 네. 뭐 AI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온 국가가 먼저 첫 번째가 미국, 그렇죠. 두 번째가 유럽, 세 번째가 중국, 그리고 네 번째가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순서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국 다음에 일본이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 공급망 재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일본의 큐슈에 공장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로 외국계 기업들도 같이 유치를 해서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 일본 국내에 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주식 연 후반에 걸쳐서 상승폭은 좀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밑에 주가 테이블이나 오른쪽에 주가 경로를 보시면은 이미 지금 12월에 찍을 숫자를 이미 돌파를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단지 이거는 좀 단기적인 급등세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스피드 조정을 하면서 조금 이 수치에 완만하게 좀 맞물려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28,000엔에서 34,000엔까지를 밴드를 보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38,000엔까지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본 주식시장 상승 요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호실적 종목을 위주로 해서 매수대기 자금이 많이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 기조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개선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본 국내에서 증권거래소의 시장 개편에 따라서 자본 효율 개선 방침 요구를 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고배당 정책들이 많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섹터나 종목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한 1분간 잠깐 잡담을 하자면 지금 연구원님이 지금 막 휴가를 떠나라고 일본에 떠나라고 한다면 한 5일 정도 어디 가시고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같으면요, 네. 굉장히 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삿포로나 삿포로 지역에 이제 후라노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메론이 굉장히 맛있는 지역인데요. 날씨도 예. 시원하고 가서 골프 좀 치고 오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디 가면 좋을까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요, 중간에 도쿄랑 나고야 중간 지점인데요. 시즈오카라는 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남알프스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온천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눈이 내리고 있는 그 지역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온천 여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잡담 그만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섹터와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2023년 하반기 유망 테마 섹터인데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 연말까지는 리오프닝 관련주 들고 갑시다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네. 중장기로는 금융주 그리고 이제 상사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보시는 거죠? 일본에 놀러 가시면요. 예. 일단 뭐 비행기 타시죠. 예. ANA 항공, 잘 항공, 일본 항공 이런 것들 괜찮고요. 네. 일본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거는 오리엔탈 랜드라고 해서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에 굉장히 이제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가격 인상을 한 상태인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리피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는 뭐 소니 이런 것들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소니 같은 경우는 PS5가 잘 안 팔린다. 그리고 소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공급망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PS5를 못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 팔려요. 3시간 만에 완판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실적 경신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연간으로도 매출액은 최고점 찍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외로는 뭐 항공 그리고 철도, 백화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로 일본 가서 쇼핑 갔을 때 많이 가시는 게 돈키호테예요. 이 돈키호테가 여기 리오프닝 여기 항목의 맨 밑에서 두 번째 PPIH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년, 16년 연속으로 최고이익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뭐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종합 상사인데요.
금융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 5년 정도 중장기로 보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사 종목은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잠깐은 좀 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PIH는 차트 한 번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일봉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요게 이제 2,700이라는 두꺼운 매물대를 얼마 전에 뚫었네요. 상당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연구원의 말씀대로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표 보이시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반도체 로봇 관련 소부장 들고 갑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일본이 잘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 로봇 소부장입니다. 그 반대로 지난달이었나요? 챗 GPT가 굉장히 핫했던 시절. 일본 주식시장 굉장히 좀 조용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는 이제 하이테크 업종 아니면 IT 업종이라는 업종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AI 뭐 이런 종목도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로 잘하는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로봇 소부장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반도체랑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따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지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1분기 때 4, 6월 실적 발표에서 저점 통과하고 반등세 이어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잠시 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좀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어요. 이제 설비 투자 계획도 좋게 좀 나온 상태였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올랐는데 일본의 로봇 대장주 왼쪽 반도체 안에서 왼쪽 그 빨간 색깔 글자 파낙을 보시면 되는데요. 파낙이 뭐 하냐면 이제 자동차를 운반하는 대형 장비들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게 중국 시장의 회복이 둔화가 된 게 아직도 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올해 12월에 이게 좀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멀었다. 내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뻔하게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지금 곤두박질 친 상태이고요. 좀 본격적인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게 일단 상반기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월 정도까지는 잠시 보류. 일단 홀딩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챗 GPT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네이버의 이 라인을 좀 많이 쓰시죠? 거의 뭐 카카오 수준으로 거의 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길게 보면요. 와, 이게 뭐 2021년에 46만 원 찍었던 종목이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이 네이버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다 주가가 이렇게 가까이 확대하면 꿈틀꿈틀 됩니다. 이게 또 8월에 또 국산 토종 AI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 어쨌든 또 이제 야후와의 또 관계가 또 있었던 그런 네이버 쪽이어서 어떤 뭐 이런 일본 쪽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이네요. GPT, AI, 로봇,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관심도가 집중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반도체 관련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일단 용도가 굉장히 다양화되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스마트폰이다 이런 데에서만 쓰였다, 뭐 중장비에만 썼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의 확대 그리고 EV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IoT 그리고 EV 포함해서 용도가 더욱 다양해질 거다라는 건데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 세 번째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략 물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EV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미중 갈등이나 대만 유사나 북한의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군사용을 포함해서 중요한 전략 물자로 기능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요. 이게 G7에서 보면은 이 성명문에도 나와요. 이게 반도체가 전략 물자로 그리고 군수용품으로 앞으로는 쓰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2010년 중반 때부터 2020년 초반까지는 사실은 이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그
소부장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었던 거는 약간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반도체 종목들도 놀랐던 상황인 거죠. 야, 이거 빨간 등이 좀 켜졌다가 다시 좀 우리 윤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일본과 한국과의 다시 그 반도체 수출 수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다시 또 문호가 개방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눌려있던 일본의 그 워낙 기술력들이 높잖아요. 반도체 특히 소재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진입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는 소재 쪽입니다. 이 두 번째 줄에 파란 색깔 글자 보시면 돼요. 이전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이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주지 않았던 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거의 다 한국 기업이 따라잡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직도 한국 기업이 따라잡지 못한 소재가 단 한 개 있습니다. 이게 포토리지스트라는 건데요. 그 웨이퍼 위에 이 바르는 이제 감광액 같은 겁니다. 이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90% 뭐 쉐어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검사 장비라든지 이제 부품 장비 쪽에서도 비교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소재 위주로 좀 공급망 재편이 더욱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거의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를 계승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에 조금 더 투자를 하냐라고 하면 요 가운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점에 좀 착목을 하고 있고요. 파란색 글자 보시다시피 차세대 반도체 기술 양산 여기에 돈을 쓰고 축전지, 2차 전지, 전고체 전지, 그리고 로봇, AI에 3조엔을 추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국가 예산은 10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을 한 상태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왼쪽에 표를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정부 산하의 경제 산업성 주도로 해서 글로벌 3등이죠. 도쿄 일렉트론, 일본 국내 1등인데요. 도쿄 일렉트론을 중심으로 한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덴소, 도요타 자동차, NEC, NTT, 은행까지 합쳐서 라피다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라피다스라는 회사랑 지금 TSMC, 그리고 삼성전자, IBM, 그리고 인텔 이런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앞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2나노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좀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다시 보여주면 뭐 키옥시나나 뭐 어쨌든 뭐 전체적인 반도체 일본 반도체 기업도 지금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마 녹록진 않을 겁니다. 뭐 계속 감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또 낸드 쪽도 좀 줄이겠다, 뭐 메모리 쪽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감사는 정책을 하는 것이 일단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다라는 점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번에 기시다 정권에서는 이게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한 3년, 5년 또 정권을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그림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세대 반도체 2나노짜리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사실 이 2나노라는 게 좀 비현실적인 수치이기는 해요. 그렇죠. 여태까지 아무도 만들지 못했던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뭐 글로벌 각국이 다 모여서 그 헤드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런 2나노짜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전에 이제 반도체를 거의 좀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 대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소부장 업체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부장 업체들만 좀 중시를 하고 그리고 또 로봇 관련돼서도 소부장 업체만 중시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 앞으로는 AI 관련으로 해서 차세대 반도체가 쓰인다는데 이런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일본이 다시 반도체 시장에 들어가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체인 강화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이야 이제 40년
아니죠. 30년 전이 맞네요. 네. 30여 년 전. 초등학교 졸업 때 진짜 졸업 선물 제가 받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워크맨이었습니다. 소니 워크맨. 그 정도로 어쨌든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IT 강국은 뭐 일본 아니었겠습니까? 최고였죠. 일본 제품은 대단하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약간 좀 덕후 기질이 좀 있어서 약간 그 이 손으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그거 제가 볼 때 장인 정신이 대단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어쨌든 각설하고요. 일단 로봇에 대한 찐 기술은 아무래도 일본이 아마 압도적으로 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기술이 좀 진화되고 앞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로봇 자체도 앞으로 기술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로봇이라는 거는 일단은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로봇 수요는 지금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좀 가속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라고 해서 팩토리 오토메이션, 요즘에는 그냥 로봇만 까는 게 아니라 생산 설비 라인 자체에 공장 자동화, 자동시켜서 이렇게 움직이는 설비 자체를 다 깔거든요. 그래서 이때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의 확장은 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IoT, 빅데이터, AI, 핀테크,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자체는 트렌드 자체는 로봇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로봇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가요.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은 로봇은 잠깐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랑 맞물려서 다시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종목 좀 위주로 좀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 먼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요. 일단 도쿄 일렉트론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됩니다. 네. 제조장비 전공정이고요. 세계 3위. 기업인데요. 지금 뭐 상장 환율을 1달러 130엔 수준으로 났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이 1엔의 엔화 약세로 거의 2~30억 플러스 추가 계산 가능한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직 수주가 그렇게 감퇴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 시점을 2025년경으로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수주 계상을 해서 실적 확대 이어져 나갈 거고요. 대폭적인 실적 확대를 실적 증가를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증가를 보일 거는 2025년경이 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밑에서 5번째 JSR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JSR이 사실 이 12월에 TOB 해서 상장 폐지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지금 소재 관련해서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는데 JSR이 포토리지스트 소재 관련해서 기업 그 기술력이 넘버1이더라. 네. 근데 이 기업의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니까 49% 정도 되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뺏길 수도 외국계 자본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12월에 JIS라고 하는 일본 국영펀드에 매수가 될 예정. 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JSR 그리고 그 밑에 있죠. 썸코라고 3436 또 같은 소재 기업인데요. JSR, 썸코 그 다음에 위에서 세 번째 시네츠 화학공업 얘네가 다 소재도 같이 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달려왔는데 하나 조금 추가적인 주문을 하자면 금융 쪽도 혹시 추천 종목 위주로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잠시만요. 네. BOJ가 YCC 정책 수정 철폐를 한다. 그리고 금융 완화에서 긴축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은행주의 기초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BOJ의 어떤 정책이 나올 시에는 이거는 금리를 올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은행주한테 있어서는 기초 수익성 개선 요인이라는 거죠.
은행주가 돈을 버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예대금리차, 예. 그 두 번째가 대출 실적인데요. 예. 이 파란색 글자에서 보시다시피 이 금리차가 확대되는 겁니다. YCC 정책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화해서 긴축으로 간다라는 거는 금리차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이 금리차 확대랑 엔화 약세 수혜, 대출 실적이 증가. 이게 일본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엔화 약세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이 굉장히 일본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요. 그래서 은행 본업의 수익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금융정책의 전환 시점이랑 맞물려서 은행주가 조금 더 각광받을 수 있겠다. 근데 은행주는 이제 반도체나 로봇 관련 이런 소부장 종목들보다는 예. 중장기로 이제 그렇죠. 그렇죠. 3년에서 5년 정도로 안심하고 들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요, 여기 제가 금융에서 MUFG, SMFG 이렇게 두 개 해놨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메가뱅크라고 불리는 이제 재벌계 은행이 총 3개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빨간 색깔 미쓰비시 UFJ 은행,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초록 색깔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은행, 세 번째가 여기는 없는데요. 이제 파란 색깔 미즈호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빨간색 은행, 초록색 은행, 파란색 은행 이렇게 막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추천드리는 거는 이 3개 메가뱅크 중에서 이 빨간색, 초록색 MUFG, SMFG 이렇게 두 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한 가지 더, 미즈호 같은 경우는 과거에 IT 투자를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네. 아직도 재무제표가 그렇게 좀 탄탄하지는 않아요.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이 3개 업종이 다 비슷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요. 이 중에서 그래도 펀더멘털적으로 괜찮고 양호한 거는 이 MUFG랑 SMFG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두 개 중에서 그럼 뭘 사야 되냐? 그 두 개 다 똑같이 가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최선호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SMFG,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은행은 일단 대출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일본 국내에서 넘버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비 절감에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FG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는 뭐 최근 아까 상사 종목보다는 뭐 너무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여전히 우상향 하는 그런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장시간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지루하셨을까요? 돈 되는 정보인데 되게 좋은 사실 이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하셔도 이렇게 자세하게 일본 주식시장과 일본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컨텐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조금 인덱스한 내용까지 좀 다뤄봤는데 사실은 더 깊이 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더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더 줄였는데 이 정도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마시고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기업은 좋다. 현재 기업은 좋고 경기가 확장될 것 같은 여론도 더 우세하다 할 정도인데 기업은 그렇고 국민들은 그렇지는 않은 모습. 그래서 양극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 세금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뭐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중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요 소비세가 압도적입니다. 뭐 과자 하나를 사도 음료수를 하나를 사도 거기에 또 소비세를 맞아요. 때리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월급도 인상 안 돼. 세금은 계속 내. 더 많이 내.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에 대한 유보금은 지금 풍부하지 않은가. 그래서 설비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자사주도 과감하게 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하고 배당도 고배당 정책 계속 쭉쭉쭉쭉 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유보금, 개인들의 예수금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 언제 그들이 다시 복귀할 건지는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 넘어가면 서서히 찬바람 올 때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저는 개인적으로 2분검을 첫 컨텐츠를 한번 해보는데요. 되게 이게 실타래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처럼 아주 말씀 술술 잘하시고 속 시원한 바카스 같은 김채연 연구원님과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불러도 되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